자, 저희가 이제 혼다 N복스, 일본에선 N박스라고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서 N복스 이제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스즈카 옆에 유노야마라는 이제 온천에서 온천을 하고 돌아가는 길인데, 타고 오는 동안 체크를 해보니까 연비가 한 20km 정도는 살살 타면은 충분히, 뭐 살살이 아니라 적당히 타도 충분히 나오겠더라고요. 일단 뭐 MVH나 이런 거 크게 흠잡을 것도 없고, 이제 가장 저렴한 트립이기 때문에 이제 좀 싼 바퀴에서 올라오는 약간 노면 소음 정도가 뭐 조금 들렸는데, 전체적인 주행 감각은 뭐 아무래도 박스카다 보니까 키가 높고 바람에 조금 바람이 강하게 불면 약간 흔들릴 수도 있다, 뭐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뭐 공간이 워낙에 좋아서 별로 트집 잡을 데가 없더라고요. 주행 감각에 대해서는. 이게 뭐 660cc 자연흡기이기 때문에 뭐 출력 자체가 뭐 고성능을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는 한 120km 정도까지 무난히 가고, 보통 일본 도로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내에선 5, 60km 그 정도 다니면 연비도 제일 잘 나오고, 뭐 승차감도 크게 뭐 경차 수준 딱 그 정도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딱딱한 편은 절대 아니네요. 저 우리 임 기자 오랜만에 일본에서 경차 거의 처음 제대로 운전을 해보는데, 뭐 레이랑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차만의 특징일 수도 있고, 어떤 느낌인지. 일단은 파워트레인은 그 660cc다 보니까 이제 출력이 예상했듯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차체를 이끌기에는 그냥 적당한 수준의 출력이긴 하지만 56마력, 60마력 이 정도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배기량의 뭐 자연흡기 엔진이 출력을 내려면 당연히 회전수를 높게 써야 되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물리학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CVT가 들어가 있는데 CVT가 생각보다 킥다운도 되게 빠르고요. 근데 이제 이 엔진이 고회전을 돌려도 소음이나 이제 진동에서 그렇게 막 내가 막 고회전을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내색을 잘 안 하니까 좀 고회전을 좀 부담을 안 가지고 편하게 돌릴 수 있어서 좀 더 가속이 수월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밟으면 RPM이 한 4,000에서 5,000으로 올라갔다가 금방 뚝뚝뚝뚝 뭐 2,000 이하로 떨어지는, 네,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전체적인 출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뭐, 일단 차량 자체 중량 자체가 1톤 정도이기 때문에 출력이 부족하고 답답하다, 뭐 심한 오르막이 아닌 이상은 별로 그런 건 느낄 수 없는. 저는 뭐 딱히 풍절음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크게 막 시끄럽다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요. 제일 큰 거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과 소음이 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경차다 보니까 방음이 막 그렇게 막 짱짱하게 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 차가 렌트카에 스틸휠, 그러니까 깡통휠 사양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도 이제 조용하고 부드러운 타이어보다는 그냥 마일리지가 긴 타이어가 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이 차에서 공기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펑처가 났을 때만 이제 경고등을 띄워주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공기압도 지금 확실하지는 않은데 꽤 높은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타이어만 좀 부드럽고 좀 컴포트한 타이어로 바꿔주면은 주행감은 뭐 MVH에 있어서는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가속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속 100km를 넘어가고 있는데도 바람에 있어서 조금 흔들리는 건 있지만, 이제 차가 직진성이 막 안 좋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약한 코너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도 이 스티어링이 피드백을 되게 딱딱 받아내면서 이게 운전자한테 불안함을 주지 않는 게 그래도 역시 혼다는 혼다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하체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도 탄토도 여러 번 운전해봤고 했는데, N박스가 개방감이 좋아서 그런지 운전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네. 개방감이라는 게 탄토도 공간 넓고 한 120, 30km 잘 달리는 차인데, 물론 이제 다 같이 잘 팔리는 차지만 이제 N박스가 워낙에 공간이 더 좋고 개방감 때문에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지만, 일본의 이런 그런 박스형 경차의 매력은 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스즈키 허슬러 같이 디자인적인 아이콘이 되는 경차도 있고 또 뭐 우리 지난번에 탔던 짐니 네. 4단 자동 들어간 짐니 4륜구동까지 제대로 들어간 짐니 같은 약간 변태적 경차도 있지만 어쨌든 엠박스는 주행 성능에 있어서 그냥 딱 요 정도 차이 맞는다. 뭐 날렵한 코너링 이런 거 기대할 수 없지만 사실상 급하게 뭐 핸들링 테스트 하다가 차가 넘어지지 않을까 라는 고민도 해보죠. 그것도 엄청난 드라이버의 기술이 있지 않으면 넘기기 쉽죠.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차가 아닐까. 그리고 A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이기도 한데요. 이게 차량이 전복될 것 같으면 차량이 의도적으로 좀 언더스테어를 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결국엔 조영하는 게 세기 때문에 차량이 이제 횡지가 넘으면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자제어 장치에서 차량을 의도적으로 언더스테어를 나게 해서 조향을 덜 되게 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횡지가 덜 생기고 언더스테어 일부러 만들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차량이 전복되지 않는 이 시스템도 이런 높은 차에는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때문에라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복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뭐 딱히 막 코너링을 하다가 연석을 이렇게 들이받지 않는 이상 네, 넘어가지는 별로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아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저렇게 키도 크고 전폭도 레이보다 조금 적은데 어떨까 뭐 이런 걸 지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저희가 테스트까지 못 해보겠지만 뭐 기계적인 물리적 특성으로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일은 없을 거다. 뭐 하여튼 운전석에 앉았을 때 가장 큰 특징은 A필라에 달린 창 때문에 정말 네, 이쪽 시야가 특히 사각이 없는 게 너무 좋아요. 정신없이 밖을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차가 그렇게 높은 트림이 아닌데도 제가 아까 전에 홈페이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제일 낮은 트림에서도 이제 ADAS 시스템이 다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 ADAS 시스템이 꽤 괜찮아요. 반응도 괜찮고 그 차선 중앙 유지도 잘 되는 편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이 차는 옵션이 낮기 때문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30km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ADAS가 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옵션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말 이쪽 창이 이런 골목길 같은 데 지날 때는 시야를 확 넓혀주니까 좋네요. 그리고 주차할 때도 꺼졌. 네. 이렇게 큰 쪽창이 있는 한국의 수입차를 포함해서 별로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차가 한국에는 레이 말고는 없죠. 레이가 여기 있나? 레이가 크게? 없죠. 그러니까 없잖아. 네. 구조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쪽 창이 없어서 그리고 네. 이제 이렇게 생기려면 어차피 A필라가 많이 직각 형태로 서야 되는데 어쨌든 나는 궁금해. 이게 에어로다이내믹이 얼마나 나올까? 0.3 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3, 4? 아니 3, 4, 3, 5? 뭐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모두 이게 다 완전히 직각 형태는 아니니까 다 둥글둥글게 처리한 형태지만 에어로다이내믹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어차피 근데 100km 이상으로 이렇게 막 달릴 그럴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고속도로 나가면 한 100km 정도 그냥 110km 달려주면 충분하고 그렇게 본다면은 뭐 적당한 에어로다이내믹 숫자 좀 높아도 지금 문제는 없는. 이 차의 계기판에 가장 최대로 찍힌 속도가 140km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진짜 그냥 도심에서 이제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용도로 타는 차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터닝 서클도 되게 좋아요. 차가. 그렇지. 네. 뭐 전륜구동이고 터닝 서클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는 이제 좀 불안하고 좀 이제 가속도 답답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일본의 도로 사정을 생각하면은 딱 맞는 차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대도심에서 탄다면 뭐 전혀 이 차의 용도와 서울이라는 건 딱 맞을 수 있는 주차도 너무 편하고 발레 파킹 하시는 분도 되게 좋아할 거야. 이 차면 그렇죠. 웬만 큰 차 대신에 진짜 EV9 한 대 세울 때 이 차 두 대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일본이 왜 박스형 경차가 많은지 일본에 살아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 그 다음에 뭐 이제 경차는 차고지 증명제에서도 뭐 도쿄 도심에서는 아직 있지만은
시골 같은 데는 차고지 증명제를 안 해도 상관은 없고, 그 다음에 스탑앤고도 상당히 부드럽게 들어오네. 그러니까 네. 사실상 마이다이브드 기능 정도가 있어서 감속을 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미 그 상태에서 이미 엔진이 꺼져 있는. 일단은 엔진 자체가 내는 진동이랑 소음이 애초에 적기 때문에 시동이 걸리고 꺼질 때도 거의 잘 모르는. 네, 잘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계기판을 봐야 확인이 되는 수준이고. 그냥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서 정지하기 전에 이미 엔진이 꺼지더라고 아까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80km로 항속 주행을 할 때도 RPM이 1000단위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때는 이제 엔진의 이 필링 자체가 확실히 가벼워요. 그러니까 경차를 흔히 생각하면은 평상시에도 막 엔진이 시끄럽고 막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차를 타면서 이게 차가 그렇게 안 나가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엔진에 있어서는 완성도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핸들도,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 감각도 뭐 이렇게 너무 헐겁고 그러지 않은. 딱 정직합니다. 네. 560cc 경차에 그 음색이 있어. 3기통. 네. 약간 국산차랑 비슷한 듯 뭔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인 것 같아요. 국산차도 이제 대부분 다 1000cc 3기통이니까 국산차보다는 뭔가 힘도 살짝 없긴 하지만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의 엔진 필링이라 저는 뭐 이 정도면은 적당하지 않나. 이제 그리고 또 뭐 만약에 출력이 모자라다 그러면은 사실 터보차저 엔진도 있기 때문에 예, 그쪽을 선택해도 될 것 같고요. 출력이 워낙 모자라다 그러면. 개방성이 좋다라는 거가 또 이 엠박스의 굉장히 큰 매력이에요. 일본의 경차 가운데서도 뭐 그 점이 운전의 용이성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2열을 탔을 때도 크게 진동이 더 올라오고 이런 것도 없는. 그리고 특히나 좁은 골목길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시야에 대한 좀 더 중요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 거울들도 그렇고, 특히나 사각지대가, 특히 일본 내수에서 파는 차들 타보면 특히 사각지대가 별로 없어요, 차들이. 그런 걸 보면 확실히 도로가 폭이 좁고 이제 주택가를 많이 다녀야 되는 일본 차의 특성상 좀 그런 시야 같은 부분이 반영이 잘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일본에 살면 왜 이 차가 판매 1위가 되는지, 그러니까 승용차 전 라인업에서도 탑3 안에 드는 경차는 압도적인 1위고, 그리고 박스형 경차가 다 순위에, 허슬러도 물론 올라가 있지만 허슬러는 워낙에 생산량도 좋고 대기 수요가 많아서 판매 1위를 하긴 어렵지만, 한국에 없는 이 일본의 다양한 경차 시장, 요건 참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일본에 딱 맞는 요 좁은 길, 인도 없이 집과 도로가 거의 붙어 있는 이 일본의 특징, 그 다음에 대부분이 비보로 노란선도 두 줄이 아닌 이상은 우회전이 되는, 좌회전, 우회전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감안하면 경차가 대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장에 뭐 연간 일본 경차 시장이 뭐 250만 대, 한때 300만 대도 넘었고, 그 정도 규모를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이 있는 차가 경차다. 일본의 경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사륜구동도 이제 그 모터를 후륜에 달아서 저속에서 특히 눈길이나 그런 데서 사륜구동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점들도 굉장히 매력이고, 엠박스 한 250만 원 사륜구동까지 해가지고 250만 원 지금 환율로 한 뭐 2천만 원대 초반인데, 그럼 사실 케이스퍼랑 거의 비슷하다 볼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뭐 총평을 한번. 혼다 N복스 일본 경차 1위 혼다 N복스의 장단점, 우리 뭐 임기자부터. 확실히 타보니까 잘 팔리는 차는 다 이유가 있는. 네, 다 이유가 있고, 특히나 그 사정을 이해를 하려면 그 국가에서 직접 몰아봐야지 알 수 있다라는 게 딱 여실히 느껴지는 차였고요. 저는 사실 이런 차들은 이런 뭐 소재 고급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뭐 공간 활용이나 이런 걸 위한 아이디어에
들어가는 개발비로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원가 절감하더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게 차에 들어가 있다면 그게 실제 사용에 있어서 훨씬 좋다고 느끼는 편인데 딱 이 차가 그런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어떤 차에서도 느껴볼 수 없는 360도 개방감, 이게 엠박스의 가장 큰 매력이고, 그 다음에 이건 도저히 이게 경차야 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은 공간, 그리고 뭐 190 정도가 앉아도 차에서 차박을 해도 머리가 닿지 않을 정도의 이 실내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낸 아마 혼다의 이 디테일의,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의 그런 감성, 이런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고, 허투루 넘긴 게 별로 없어. 그냥 정말 어느 공간, 어느 뭐 시트 하나까지, 시트 팔걸이까지도 여러 번 형도로 쓸 수 있게 한, 참 일본인다운 그 좁은 공간에 뭔가를 이거 정말 박수 치고 싶고, 한국에도 이런 차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드는, 정말 왜 우리는 이런 게 없을까, 다 그 큰 차만 탈까 하는 아쉬움 속에 엠박스 정말 1등 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건 도저히 경차가 아니다. 그러니까 구분은 경차로 되지만 실내는 경차로 볼 수 없는 거의 놀라움의 극치의 수준. 디자인 뭐 그냥 정말 심플하고 뭐 적당히 귀엽지만, 차 안에 들어와 보면 이 아기자기함 때문에 매일매일 타는 즐거움이 생길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커스터마이징 옵션들도 되게 많아서 차박도 하고, 성인 4명이 즐겁게 탈 수 있는 차. 주차도 너무 편리하고. 매력 만점이 혼다 N복스가 아니었을까. 우리 저 렌터카 회사에 전화해서 N박스 예약했다고 했더니 N박스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N복스. 하여튼 N복스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일본에 오실 일이 있으면 지정은 안 돼요. 보통 렌터카 지정이 안 되는데 잘 사정해서 N복스라고 하십시오. N복스 꼭 한번 시승해 보십시오.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일본 미에현 스즈카 서킷 근처에서 일본 경차 1위 혼다 N복스를 타보고 장단점, 매력 여러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 서울 한국에서 만나요.